예,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일요일 때문에 대체휴일 월요일이 지정됐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동영상은 한 2주 정도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안 볼 것 같아가지고 2주 정도 해놓을 테니까 시간에 맞춰서 잘 보시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나갔는지 가물가물해서 좀 겹치더라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까지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갑신정변, 이모군란 갑신정변.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모군란으로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특히나 무비자강의 방침을 세웠었던 그런 원칙에서 무너져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배상금을 물고 일본이 임오군란으로 자기네가 군가 몇 명이 죽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상금 물어. 그래서 배상금 물게 되었고 얘네들이 주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명분을 계기로 해서 그럼 일본이 들어왔으니까 청나라 우리는 해가지고 또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어 영향력을 자기네도 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확대하려고 했었겠죠. 그렇죠. 일본의 계획과 영향력 확대, 청도 마찬가지로 확대, 적극적인 개입,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모군란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우리나라가 외를 일본 군관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해체하게 되었고 갈등이 일어나서 해체하게 되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의 두 측의 우리나라의 이권 개입을 조금 더 가속화시켰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조일 수호 조교로 얻지 못한 이득을 여러 가지 보완책을 통해서 그때 못했던 것들을 채가려고 했었고,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자국의 불만, 자국의 내정의 불만을 이모군란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대하고 있다. 반일 운동이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되겠다. 힘을 모아서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반일 운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내부 여론을 통일시켜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뭐 안 일어났으면 또 더 좋았지 않겠냐?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서양 열강들이 모두 탐내고 있던 지역인 건 맞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냐? 이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잘못한 건 없어요. 굳이 잘한 건 없겠죠. 잘한 건 없겠지만 마치 우리나라에 누가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열강들이라고 하는 모든 국가들이 침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손을 뻗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항하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키우면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죠. 왜? 피스, 평화에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외교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면 잘못된 거긴 하지만 당시 서구 열강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힘을 키우지 못했고 힘을 키워야죠. 그래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키우지 못하니까 힘을 그나마 키워야 되겠다, 여기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뭘까요? 중립화 정책이죠. 중립화 정책. 중립화 정책은 오늘 시간이 남으면 조금 별도의 PPT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중립화 정책을 실시해서 서양 열강들이 어느 한쪽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실패하죠. 왜? 우리가 중립화를 선언하면 알아서 봐줄 거야. 우리가 중립화를 선언하게 되면 우리를 침입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서구에 대한 과도한 신뢰 내지는 만국공법 체제 그리고 그 국제 질서를 너무 신뢰했다라는 그런 판단 미스가 있었죠. 중립화 선언하면 못 쳐들어오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지 간에 당시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나라를 빼앗겼었던 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고 고종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봐서는 곤란해요. 쳐들어온 놈이 나쁜 놈이죠. 몇 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잘못이 아니라 쳐들어온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그런 놈들이 주위에 도사릴 땐 나도 열심히 힘을 키우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고 민비가 잘못했고 고종이 멍청하고 이렇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오군란 이후에 급진 온건 개화파가 분화가 되죠. 아니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될까? 빨리 우리 개화해야 되지 않을까? 급격하게라도 개화를 해야 되겠다. 아니다. 있는 그대로 동도 서기와 같이 온건하게 개화를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놓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급진개화, 그럼 뭐 급진개화가 훨씬 더 좋은 거지. 이런 상황에서 뒤에 판단할 때 빨리 개화해서 힘을 키우고 얘네들에 대항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급진개화파라는 데에 같이 묻어나오는 건 뭐다? 급진개화의 뒤에 일본이 있었던 걸 간파하지 못했고 급진개화파에서 개화를 하자 그리고 독립하자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독립? 청으로부터의 독립이긴 한데 청으로부터의 독립은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일본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같이 가져가지 않게 되면 급진개화파가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기했었지만 최근까지도 전시하게 되면 급진개화파들이 꾸었던 꿈 오늘날에 다시 되살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전시 제목을 다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임오군란 이후에 분화됐습니다. 김옥균도 일본을 통해 개화론을 수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일본에 도와준다고 하니까 일본 빨리 도와주는 거 그때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개화하자? 가능할까? 일본이 우리나라 도와주려고만 할까? 왜 몰랐을까? 알아야 되겠죠. 지식인이라면. 그러니까 김옥균이라는 사람도 급진개화파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묻어나오는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김윤식, 어인중 이 사람들은 온건개화파라고 되어 있죠. 동양의 전통문화 유지 플러스 서양 문명. 청나라의 보호하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급진은 일본, 온건은 청. 그러니까 순수한 개화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대주의 미청사 한계점이 있는 거야. 외세 의존적 성격 이건 둘 다 마찬가지지. 민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지지 세력 민중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이해가 아직 부족했지. 이해할 생각도 없었고 토지 봐봐. 토지 대하 드라마 토지 우리 저 구례 가다 보면은 하동인가? 하동 가다 보면 토지문학관 있잖아요. 그죠? 토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노비 해방이 됐어. 노비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인의 집안에 들어오는 길상인의 아버지 노비하던 사람이니까 주인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해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길상인 누구야? 노비의 아들인 거야. 근데 서인은 노비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야. 센세이셔널한 거지. 이 자체만으로. 그러나 그 당시에 아직까지 민중에 대한 신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반 그 다음에 근본적인 동력 확보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의 분화 플러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어느 세력의 어느 국가가 여기에 붙어 있느냐를 반드시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급진개화파를 조금 더 강조를 해놨네요.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받으려고 했었고, 야, 얘네들은 한꺼번에 그냥 확 개화해버렸잖아. 우리도 얘네처럼 그냥 개화해버리자. 동도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왕복, 서지필, 윤치호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갑신정변 주회가 발표했던 거 잘 들었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또 뭐라고? 일본 뭐 아까 얘기했었고 일본 세력들을 그 게임을 몰랐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어. 자신들의 출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은 온건개화파거든. 온건개화파라 그래서 개혁을 안 하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화의 필요성을 느꼈거든. 그러니까 민씨 세력도 미국에 건너가서 아서 대통령도 만나고 오고 그러잖아. 왜 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와?
보빙사 왜가? 6.1준 왜 유학생 파견해? 6.1준 우리 조상님이거든? 혼자 힘으로 갔겠어? 국가에서 대줬기 때문에 간 거지. 이 사람들은 가서 뭘 했을까? 국가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개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개화를 하려고 했을까? 새로운 방식을 들여오는 건데 지키려 했던 것은 뭐? 국권이 아니라 왕권이었던 거야. 얘네들은 그에 비해서 집안이 되게 한미했어. 김옥균도 마찬가지로 양재로 갔었고 홍영식 얘기했었지, 그지? 홍영식 빼고 다 집안이 한미했었다고. 얘네들은 자기보다 멍청한 애들이 관직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권력에 약간의 욕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했었어.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이런 건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 양측에. 북촌의 양반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양반이긴 하지만 최고 권력층에서 살짝 빗겨나 있어. 그동안 우린 개화파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해 왔어. 얘네가 실패하면 우리가 개화에 실패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야. 개화 추진기구로서 통일기무함은 영선삼인 일본 시찰단 파견, 각국과 수교 이런 것도 누가 했었나? 기저에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고종의 역할이 있었어. 이 녹색은 고종의 역할이야. 고종 했었네. 훌륭한 임금이네. 우리 문화유산 시간에 했었잖아. 고종의 개혁 정치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또 안 들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고종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야. 나중에 할 텐데 되게 잘했어. 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셔. 그래서 고종이 개화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일본이 식민지화 시키는 데에 약간 걸림돌이 되겠다 해서 을사늑약을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라는 설이 있어. 100%는 아직 확정된 설은 아니야. 뭐 역사라는 게 다 확정된 설은 있는 건 아니지, 그지? 어쨌든 고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화를 하려고 했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정척사. 이에 반대되는 위정척사파들은 누가 있을까? 척사의 대상. 서양 문물 일본을 포함했습니다. 위정 지키다. 위 바를 정 우리나라의 오도라고 했어. 벽 이단 이단을 구석에다 몰아놓고 숭정학 정학 바른 학문을 숭상하다 이런 뜻이지. 그치? 1860년대 통상요구의 증가 이후 사회운동 차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었고 한창 급진 온건기합파 나올 때 얘네들은 밑에서 안에 개와 안에 상소문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지. 얘네들이 이분들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 가진 생각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화성이양로가 대표적이지. 이후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내세워 외와 서양은 하나다. 얘네들은 자꾸 우리나라 교육하려고 하고 교육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득을 뺏어가려고만 하고 우리 백성들은 굶주려 가니까 어떻게 될까? 외세를 막아버리자 라고 한 거야. 우리 민족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손해를 봐. 우리랑 남을 구분해.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신분제가 사라졌나? 민족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신분제라 그랬지. 아직 모르지만 이 화서양로의 위정척사를 민족주의로 한 단계 높여서 평가하는 설도 있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외세를 우리와 구분했다. 외양일체 우리는 별도 다른 세상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라고 해서 민족주의로 평가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지. 위정척사 세력의 반정부 운동이라고 해놨는데요. 당시 개화 세력들이 중국의 황준원, 조선 책략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나왔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에서 자강을 도모하면 러시아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황준헌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러시아가 빡세니까 러시아가 내려와서 조선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야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꿰는 거야. 이렇게 중국, 일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러시아를 방어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위정척사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얘네가 이걸 들여와서 널리 퍼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반대하겠지. 그치? 위정 척사 다 척사 세력이라는 거야.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정부 운동을 주장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내수외양을 주장했어. 내수외양 안으로 닫고 수련하고 밖은 밀쳐낸다. 손수 밀쳐낸다라는 뜻이야. 통일기무함은 개혁하려고 했었던 기구 없애버리고 경비전략 사치금단 복구하자라고 주장을 했어. 누가? 위정척사 세력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 권력 찾자? 뭐 이런 건 아니야. 내수외양에서 외세를 물러나게 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자. 이게 얘네들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지? 얘네들의 활동은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의병 때 이야기를 할 텐데,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지? 그때 의병 한번 일어났어. 그 다음에, 을사조약 있을 때. 그 다음에 1907년에 군대 이산하고 뭐 있지? 정미칠조약 세웠을 때. 이때 또 의병이 일어나. 이분들도 그냥 입으로만 애국자가 아니야. 마우스 애국자가 아니라 실제 국가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질서가 무너지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분들이야. 화이론적 세계관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내수외양론을 고수했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그 제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 했었고 외세를 거부하려고 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과 기존에는 의정철사파, 위에는 개화파가 있었고 개화파는 온건과 급진 개화파가 나뉠 수 있지만 개화파를 무조건 신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게 얘네들이 뒤에 붙어 있었던 청나라와 일본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점이지.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갈아야 되니까 영상을 여기서 끊고 실제는 붙일 겁니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을사조약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건으로 점검해 본 것은 갑신정변까지 이모군란 갑신정변 1884년까지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까지죠. 그죠? 84년 갑신정변까지. 그러니까 을미사변은 95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당시의 상황이 복잡해요. 여러 외세들이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등장 안 한 인물이 국가가 영국이 하나 있죠. 그죠? 영국. 영국은 당시에 거문도 사건을 85년도에 일으키는데요. 얘는 왜 나오냐면 러시아가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얘에 대해서 저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당시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거문도를 점령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1884년에 러시아와 조선이 조약을 맺고 러시아의 세력이 확대돼가는 것을 느끼자 영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 탐나는 나라인데 그냥 러시아에게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거문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죠.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당시에 부동항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컸고 극동지방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깊이 끼치고 있었습니다. 끼치다가 나중에 갈등이 1904년에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없는 땅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러일 전쟁인데 여기서 일본하고 한판 붙어서 러시아가 나가 떨어지죠. 그렇죠.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됩니다. 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을미사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신 사건이죠? 뭐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더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명성왕후를 일본 자객들이 시해한 사건이죠. 뭐 이걸 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명성왕후가 맞나요? 황후가 맞나요? 민비가 맞나요? 교과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성황후가 맞아요. 황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황후는 어쨌든 이제 황제국의 국모죠. 그죠? 황후, 왕후는 그 아래 등급이고요. 근데 명성황후는 어쨌든 광무 개혁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에 다시 추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벼슬을 올려줬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려줬으니까 이름을 명칭을 올려줬으니까 황후로 맞긴 한데 민비나 명성 왕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넌 우리 명성 국모를 낮춰 부르는 것이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민비나 명성 왕후도 맞으니까. 왕비의 성을 따와서 민비, 박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당시 왕조 국가에서 정당한 호칭이었습니다. 명성 왕후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국을 선포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명성 왕후로 부르는 것은 크게 잘못된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명성 왕후나 혹은 민비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낮춰 부르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을까? 일본에서 그렇게 낮춰 불렀기 때문에 낮춰 부르는 용어로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명칭 자체가 그렇게 낮춰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황후로 썼기 때문에 황후로 쓰는 게 여러모로 나쁘진 않죠. 그러나 굳이 황후로 부를 필요까지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 세력이 국내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 배후에 명성황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러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고 이 시해 작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미우라 공사가 등장하는데요. 조폭 플러스 자국 조폭들 플러스 우리나라 군인까지 불만을 품은 흥선대원군과 불만을 품은 대원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야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너네들도 참여했어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을 했죠. 1895년 10월 8일 날 침실에서 시해를 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죠.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일본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떤 수식어가 좋을까요? 만행입니다. 만행.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국권이 있는데 지네가 뭔데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국모를 시해를 합니까? 더군다나 한 사람의 평민을 살해해도 그것도 죄가 되는 마당에 그렇죠. 예. 을미사변을 통해서 칠러 세력을 몰아내고 전국을 장악한 일본은 을미 개혁을 추진합니다. 말이 좋아 개혁 리노베이션이지만 레볼루션은 혁명이고 개혁이긴 하지만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죠. 단발령을 쓰게 하고 저기 뭐냐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하게 하고 그런 개혁을 실시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건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일본이 우리에게 혜택을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지 새로운 권력을 이식시키기 편하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발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통 산업에서 공업에서 갓과 망거는 반드시 필요했고 이것을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수공업이 상당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통 수공업이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성을 출입할 때 머리 자른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했어요. 머리 안 자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 상인들 중에 머리는 못 자르겠다라고 해서 안 자르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업에 있어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토박이들, 토호들이라고 하나요? 상인들을 제거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단발령을 통해서 걸르려고 했었죠. 실제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로 할 수 있느냐? 도성의 땔감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인들이 못 들어오면서 머리 안 자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면서 땔감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뿐만 아니라 플러스 생필품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폭등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즉 단발령을 통해서 서울의 상인들, 기득권적 상인들의 기반을 없애는데 단발령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미적인 혹은 전통의 관념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꼼꼼한 분들이에요. 어떠한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나름 이분들이란다 이놈들도 되게 꼼꼼하게 작전을 세우고 들어왔던 거겠죠.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이 이러한 일본의 급격한 만행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이게 더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일본 진출에 대한 경각심으로 러시아가 진출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부동항을 필요로 했어요. 원료 수급지로서 제국주의적 성격이죠. 아시아를 점령하려고 했었고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혼자 먹기에는 좀 힘이 딸리니까 근데 일본은 누굴 데리고 왔을까? 미국과 영국을 같이 등에 업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러시아, 프랑스 프로는 삼국 간섭이지, 그지? 기억나잖아. 삼국 간섭 때 일본이 청나라랑 싸워서 청일전쟁 이겨가지고 랴오둥반도 가져가려고 했을 때 독프로가 삼국 간섭해가지고 못 가져가겠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열받았겠지.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는 일본하고 그거야. 상극인 것이지. 예. 그래서 러시아가 진출하니까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고. 고종과 명성, 황후. 참 나는 다 왕후라고 써놨네. 그냥 통일해서 왕후로 적을게. 내가 뭐 명성, 왕후, 황후에서 격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친일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어. 너무 세니까 얘네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봤을 때는 친일파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칠러 내각을 수립하지. 그러니까 칠러 내각을 수립합니다. 나중에 아관 파천도 일어납니다. 아관 파천. 아관은 뭐야? 아라사라고 하는 게 러시아의 한자 표기였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 이분이 고종이. 그치. 왜 도망갈까? 침노파니까 도망을 가겠지. 뭔가 일본 세력이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을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일본이 목을 잴 것 같아. 나도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까? 강대국인 러시아. 나는 러시아가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러시아로 도망간 게 아관 파천인 거야. 어떻게 한나라의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그만큼 목을 죄고 있었다라는 을미사변 이후에 그 반증일 수도 있겠지. 그지? 요게 PPT는 앞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예, 이것도 나오죠. 예, 고종의 전국 변화, 고종대의 전국 변화가 좋겠네. 을미사변 후에 경복궁의 감금 상태나 다름없게 돼버린 거야.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 일본이 을미사변, 더군다나 왕후까지 불태워 죽였는데 고종이라고 가만 놔두겠어, 얘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상화를 택한 것은 나름 작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고종이 경복궁을 탈출해서 아관으로 파천 옮겨갑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일본에게는 뒤통수 맞은 격이지. 한창 잘 준비되고 있었는데 보호국화 작업이 무력화된 거야. 러시아가 이렇게 완전히 한 나라의 국왕을 싹 잡고 있는 거잖아.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힘을 써봐야 어떻게 될까? 러시아한테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근데 러시아라고 단순히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만 했을까? 그러면 러시아가 아니지.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온 이유가 뭐였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부동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료 수급지로서의 조선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거야. 각종 경제적 이권을 탈취했었어. 러시아가.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재혼을 하지 않았어.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혼하지 않았던 것이지. 명성황후를 모시고 있었던 엄상궁이 국모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야사에서는 엄상궁의 가마를 이용해서 일본군들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다라고 해. 지금은 러시아 공사관이 여러분들 답사 때 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뭐 이미 끝났지 뭐, 그지? 그냥 개별적으로 가보는 수밖에 없지 뭐, 그지? 덕수궁 뒤에 러시아 공사관 터가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는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아주 일부만 건축물만 남아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복원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 조금 더 복원을 해놨던 것 같아. 그래서 정동극장 뒤에 덕수궁 돌담길 있잖아. 덕수궁 돌담길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경향신문사 있고 경향신문사 그 위쪽에 보면은 그게 있어. 러시아 공사관 터가 있고 공사관 건물도 조금 남아 있어. 아무튼 글로 가신 거야. 자,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을 합니다. 환궁을 했어. 환궁을 했을 때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이젠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봐. 항공에서 광무 연호를 제정했어. 연호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중국의 연호를 갖다 썼었지. 만력, 그 다음에 건융, 중국의 황제 연호를 그대로 갖다 썼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태종태세 문단세 왕이 번갈아 가면서 됐지만 정조 때에도 정조 1년, 2년 그렇게 세지를 않았어. 왜? 명나라 청나라지 그 당시엔 청나라의 황제의 연호를 갖다가 그대로 썼어. 세상에 황제는 청나라 황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 근데 광우 연호를 제정을 한 거야. 10월 10일에 국호를 대한진국으로 변경을 했어. 황제로 즉위했던 것이지. 중국 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연호를 우리나라 거 독자적인 연호를 썼으니까 칭제 사용 아까 말했지 황제라고 불렀다라고 그지 뒤이어 이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는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은 그냥 우리끼리 선포한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열강들도 인정을 해줬어. 근데 영미푸독은 안 해. 왜? 중국에 더 관심이 얘네가 해줬지. 얘네가 해줬어. 얘네가 해줬는데 아니다. 얘네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얘네는 중국의 이권을 먹는 데 더 관심이 많아서. 보수유생층들은 반대했을까 찬성했을까 반대했겠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의병들도 마찬가지야. 이때 일어났던 의병들도 내세웠던 것은 명나라 황제의 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웠거든. 그러니까 보수 유생층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임금이 황제로 자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였지. 예. 독립협회도 반대했다. 독립협회는 왜 반대했을까? 군주권 강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민공동회를 펼치고 행사를 열고 백성들의 권위를 신장시키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얘네도 사실은 욕심이 따로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군주권 강화를 얘네들은 되게 혐오를 했어. 독립협회는 대한제국 선포를 반대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요 당시의 근대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뭐라 그럴까 표면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 항상 무언가 그 뒷배경이 있어. 같이 묻어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한제국 선포한 것은 독립협회가 광무제 고종은 독립협회를 이걸 빌미로는 아니었겠지만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도 전무해져 버린 것이지.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는데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해. 원구단이라는 것은 잡사 때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호텔 숙박업소 좀 웨스틴 조선 호텔의 뒷마당에 있어서 흡사 웨스틴 조선에서 만든 정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 근데 그건 아니고 원래 있던 데다 웨스틴 조선 호텔이 들어선 거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어. 어. 제천 행사는 원래 중국에서 금지시킨 거야. 제천 행사는 뭐야? 하늘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늘하고 통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무당도 한 사람, 뭐 극소수만 존재하는 것이지. 하늘과 하나님과 얘기하는 사람은 다 되면 될 수 없어. 누구나 다 통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일부 사람만 통화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고종이 상제와 군신 관계를 맺은 정통 군주임을 천명하게. 사건이 바로 대한제국 선포야. 하늘에 계신 왕제, 하늘에 계신 그분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야 청나라도 없고 우리가 한다라고 했던 것이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종이 노력을 했던 거야. 그럼 독립협회도 우리가 발표를 할 테지만 한번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면 그런 이상하니까 이야기해 보면 1896년도 독립협회 만들었고 그리고 97년도에 그거였었나? 저기 황공갈패하고 광무제 선로 황제를 선포했으니까 그 직전에 만든 거네. 근데 이게 독립협회 만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고종이 준 거야. 고종도 여기를 이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용당하지 않았던 것이지. 서재필이 등장을 해. 서재필 누구야? 갑신정변 때 반역자였어. 반역자였는데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야. 머리가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뭘로 하냐면은 이 사람의 자서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경력에 대한 미국에 가본 기록이 없으니까 공식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난 의과대학 갔어, 의과대학 졸업했어 그러면 졸업한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의 역할은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반에는 거짓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때문이지. 어쨌든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1884년이니까 10년도 안 됐어. 10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미국 시민권자로서 들어왔거든. 시민권을 따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아시아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됐던 시기였었거든. 근데 이분은 따셨어. 뭐라 그래, 나신분은 나신분이야. 그렇긴 해. 어. 근데 어쨌든 들어올 때 한국어를 안 하셨대. 10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어를 까먹었어. 나 미국 사람입니다. 김치 냄새나요. 뭐 이러면서 영어만 쓰셨다 그러고 미국인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해. 독립신문을 제작을 했지. 청으로부터의 아직 있지 않았나 봐. 청으로부터의 독립, 일본 세력을 등에 업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 청으로부터의 독립, 일본으로부터는 아직 잘 몰라. 독립문 제작, 영음문,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곳에다 독립문을 세웠는데 청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분의 꿈이었나 봐. 그렇지. 그럼 뭐가 될까? 친일은 조심해야 되겠지. 근대적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민권을 신장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칭찬할 일이지만 그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지. 그지?
아관 파천 하니까 아관으로 파천해버리니까 고종이 황궁을 요청해. 러시아를 비판하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정 간섭, 남의 나라 국왕을 가지고 네가 감싸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빨리 돌아와. 반러시아 단체, 러시아 물러가라, 참을 수 없다, 러시아 해체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반러시아 단체로 변신을 했다라고 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종을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그지? 고종과 측근 세력, 전국 운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결집해 최종 실패하지. 맨 처음엔 친고종 세력이었다. 고종이 돈 대줬으니까. 근데 점차 고종을 반대하면서 친일 세력을 다시 들여와서 친일 정권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 목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 부족한 설명은 더 그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이권을 이양했어. 러시아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때 일어났겠지. 러시아가 고종을 감싸고 움켜쥐고 있던 시절에 이런 것들을 했어. 이건 나도 몰라.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종성의 경원 종성의 광산 채굴권을 얘한테 줬대. 인천 월미도 디스코 팡팡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탄소 설치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연탄, 석탄 저장고 설치권,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 산림 채벌권, 미국 등 다른 강대국들의 요구도 야 왜 러시아만 줘, 나도 줘라고 했겠지. 그치? 미국은 그래서 뭘 가져갔을까?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해. 금광 광산 채굴권, 평북 운산 지역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노다지가 나온 것이지, 그지? 금이 나오는데 일꾼들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노 터치 노 터치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겨? 그래서 노다진가, 금이 노다진가 영어로 해가지고 노다지가 돼버렸다는 것이지, 그지? 요즘은 뭔가 귀중한 것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어 버렸지. 고종의 세력 균형 정책인가? 아간 파천이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랬을 수도 있지. 예. 일본이 목을 쥐고 있고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세력은 러시아밖에 없다라고, 일본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현재로선 러시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관 파천을 했는데 여기에 이권을 좀 내놔라고 하니까 준 것뿐이다. 현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러시아와 친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지. 어쨌든 고종의 세력 균형책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던 러시아가 조선에서 후퇴를 합니다. 왜?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어요. 서양 선교사들의 반대에서 의화단인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청나라에서 뭘 할까요?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했나봐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다 보니까 러시아가 가다 보니까 한국보다, 조선보다, 한반도보다 훨씬 더 땅이 크고 좋은 것 같은 지역이 있는 거지. 만주를 탐내기 시작했던 거야. 중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열강에 의해 분할 위기가 펼쳐졌는데 나도 들어가서 일부분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의화단 운동으로 외국인 공사관 공격하고 전신선이 파괴되고 난리가 일어났는데 청나라가 힘이 없어서 진압을 하지 못하자 러시아와 청이 공동으로 진압하려고 해서 불러들였던 거죠. 군대가 잔류하면서 만류를, 그 기회를 틈타서 만주를 점령합니다. 만주 되게 넓고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인 거지. 가만히 있어봐. 만주는 일본도 탐내던 곳이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탐나지만 그럼 만주를 너네 줄게. 그럼 한국을 우리가 지배하는 건 너네가 인정해줘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만주가 탐났던 러시아는 이토 히로부미한테 양보를 해줬나 봐. 일단은. 근데 러시아는 뒤끝이 좋지 않았어. 일본에게 다 주고 싶지 않았나 봐. 한국의 중립화를 제안. 야, 너네 중립국화하면 어때? 중립국화하면 어디든 한쪽에서 한쪽을 먹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차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가장 좋은 방식이 중립화 방식이었나 봐. 근데 그거를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획으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지. 그치? 예. 자,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영국, 일본은 어떻게 될까? 혼자 힘으로 러시아를 대적하기는 아직은 힘들었나 봐. 그래서 영국과 동맹을 맺으며 문제 해결책을 모색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영국 영일동맹이라고 하지.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나중에 러일 전쟁 당시에 영국이 일본을 크게 한번 도와줘. 그래서 영국이 도와주니까 일본이 누구를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 러시아. 1904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수가 있었지. 일본도 이 당시에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는 당시의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공국 형님들 무섭죠. 그죠? 그런데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바로 러시아의 자만도 있었지만 일본의 영국과의 동맹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지. 자, 고종은 그럼 이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전운을 감지해서 뭔가 크게 한방 터질 것 같은데 한번 뭔가 큰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 중립국가를 하자. 러시아와 일본 간의 평화가 결렬될 경우에 한국은 엄정 중립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였어. 미국의 참여, 이권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자 노력을 했어.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근데 이 미국은 일본 편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종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옛날 삼국동맹 기억나죠?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대일 적대를 목적한 연합을 깨한다면 미국은 즉각 일본 편을 들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미국도 일본과 연합하면서 조선에서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조선 고종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엄정 중립, 중립국화밖에 없었던 것이지. 미국마저 자기의 편으로 그리고 영국과 편먹고 미국과 편먹고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스스로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러시아도 이미 중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가버린 러시아가 미련이 남아서 조금 깔짝깔짝 될 때 얘랑 한판 빵 붙겠지.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어.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그래서 혹자는 러일 전쟁을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하게 되면 그냥 단시간에 러시아를 박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러시아의 본지는 저쪽이 반대구나. 좌우가 바뀌었어요. 좌우가 바뀌어 손을 흔들어야 알 수 있어. 어, 얘가 조선이면 얘가 러시아. 아무튼 헷갈리네. 아무튼 얘가 조선하고 일본하고 이쪽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쪽에 있단 말이야. 얘가 조선하고 일본이고.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해군이 와야 되는데 본진이 와야 되는데 오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도 군사를 분산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 될까? 단기간에 선전포고 없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기습 공격을 했는데 역시 불공국은 맘먹은 대로 쉽게 함락이 되지 않지. 음. 조선은 중립선언을 하면서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믿었어. 얘네들이 세력이 아직 어느 세력이 어느 세력을 하나가 압도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잘만 지키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됐겠지, 그지? 이런 말을 해. 탁지부 대신 이용이 한국의 독립은 미국과 유럽 열강들에 의해 보장이 되었으므로 러일 전쟁이 벌어져도 한국은 위험하지 않다. 웃기시네는 같은 거죠. 어.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가 편먹고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 편먹어가지고 어,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던 거야. 미국은 근데 왜 직접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필리핀에 탐나가지고. 한국보다 필리핀이 더 탐났던 거야. 그런 식으로 일본 아무튼 서로 다 욕심이 있었어. 그걸 용인해주고 선긋기로 야 여긴 너 가져, 여긴 너 가져 이런 식으로 다 게임이 끝났던 거야. 약속이 끝났던 거야. 우리만 그걸 몰랐던 것이지. 우리는 이용에게 말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예. 1904년 2월 8일 날 리순왕을 공격해 선전포고 없었음. 서고사에서 뭐 저런 야만한 날. 근데 얘네는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는 게 습관이야. 이분들은 일본 분들은. 그래서 일본이 문화적 대국이라는 것에 나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잖아. 뿌리가 있는 것이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 대하는 거 봐. 이 식민지 국민들 데려다가 학대하는 거 봐. 정신대, 근로정신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신대가 있지만 성노예라고 하죠. 요즘은 성노예라고 지칭을 하죠. 자위대라고 하지 않고. 어, 성노예를 활용하는 거 봐요. 일본에 대해서 깊은, 저 깊은 곳에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야만적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이길 건데 먹으면 끝인데 라고 일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조선 일본 일로 해야 되겠다. 발트 함대가 이렇게 삥 돌아오기 전에 끝내버리려고 했었는데 발트 함대가 빡셌나 봐. 전투력이 좋았나 봐. 위순 점령한 이후에 육지로 공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박살내려고 했는데 점령하는 데만 240일 거의 1년 가까이 1년 조금 안 되게 소비가 되었어. 일본군 사상자가 6만 명이야. 러시아 보병도 3만 명이었었고. 점령은 했지. 근데 피해가 더 컸던 거야. 청일단 전쟁 당시에 점령한 지역이었다가 삼국 간섭으로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그게 있어 애착이 있었나 봐. 여기서 이기고 점령을 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해군을 무찌른 것이 바로 대마도 앞이 쓰시마 해전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일본의 도고 플레임이 있는데 도고 플레임까지 내가 다 기억해야 돼. 그냥 도고라고만 알고 있지 뭐. 근데 이렇게 생기셨대. 생긴 것까지 몰라도 돼. 그냥 뭐 공간이 훤하길래 그냥 갖고 온 건데 뭐 내가 뭐 이 사람 얼굴까지 기억할 일 있어? 아무튼 이분이 이 사람이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를 패퇴시켰어. 그래서 러시아는 여일 전쟁을 승리로 가져갔는데 우리나라 거제도에 승전 기념비가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되게 동경했다라고 동경했대. 동경하지 마. 어디 이순신 장군을 네 마음속에도 뭐 이럴 뭐고 싶은데 아무튼 동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그지? 아무튼 승전 기념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디 복원돼 있냐면은 통영시청인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보관이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승전비를 복원하려고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세웠대.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나라 러일 전쟁 때 도고가 러시아군을 물리친 승전기념비를 왜 우리나라가 그걸 해줘? 원래 있던 자리에 안 그래도 1970년대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왔었대. 도고 장군 저기 뭐냐 분양한다고. 어, 이거는 도고 장군의 친필을 저기다 적어놓은 거고 조각해 놓은 거고. 근데 이걸 베버렸지, 무너뜨려 버렸지. 그래서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세울 데가 없으니까 지금 통영시청 창고에 내가 해군사관학교에 있을 때 이거 한번 가서 봤었는데 창고 어디 저 스티로폼 샌드위치 스티로폼 창고에 그 거의 뭐 작물 훔쳐온 물건 숨겨놓듯이 숨겨놨어. 근데 이걸 승전비를 복원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다. 아니 뭐 주라고 그러려면 일본 애들한테 나는 이것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이순신 장군을 동경했던 도고제독이 스시마 이전에서 일본군의 수장으로서 러시아군을 패퇴시킴으로써 러시아를 무찌르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고 일본으로서는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교두보?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 지 맘대로 우리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있겠지. 그렇지. 이 다음부터는 완전 일본이 지 맘대로 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치? 이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수에즈 운하. 이것도 이게 바뀌었구나. 이게 지도가 좌우가 바뀌었네. 그치? 원래는 일본군이 저기 발트 해군이 발트 해야 뭐라 했더라? 선단이 일로 오려면은 아이고 220일간 발트 함대가 220일간 항해를 했대. 근데 원래 수에즈 운하로 오게 되면 얼마 전에 일본 상선이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끼는 바람에 민폐국이 돼버렸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수출품이 못 와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지. 올해 그랬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우리 민폐를 많이 끼쳐. 모리셔스 공화국이라고 요 아래쪽에 있는 데다가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 옆에 있는 모리셔스 공화국이 있는데 여기에 와이파이 잡으러 갔다가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기름이 새가지고 이 모리셔스가 되게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완전 기름바다가 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지. 음. 이런 뉴스 어떻게 아냐고? 인터넷을 많이 해서 그래. 인터넷 좀 그만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빨리 와서 일본군을 쳐부술 수가 있었는데 영국이 여기를 안 해줬어. 왜 영국이냐고?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38척의 전함과 승무원 1만 4천 명이 오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220일 동안 배 타고 왔는데 220일 동안 배 타봐요. 죽어나겠죠.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봉쇄하면서 어리버리했나봐. 병원선이 안개 속에서 등을 켜는 실수를 했대. 일본군이 불빛이다. 집중사격. 그래서 졌대. 영국과 일본의 합동 승리지. 자, 동해해전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스시마해전, 동해해전이 아니라 같은 거야. 동해인가? 남해에 가까웠네. 동쪽으로 보면 동쪽이도 되나봐. 어디 연구성과에서 그냥 동해해전이라고 나오길래 적어놨는데 스시마해전이야. 어쨌든 그거 동쪽으로 치우쳤나봐. 전쟁의 종결을 원했어. 그러려면 러시아랑 뭘 해야 되겠지. 회의를 해야 되겠지. 그건 또 나중에 하고. 미국이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 그치? 전쟁이 종결이 아니라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긴 다시 얘기할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해줘야 돼. 미국은 뭘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필리핀에 관심이 있었어. 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간땡이가 커진 것이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즘 연구 성과 중에 그런 설도 있대. 교과서에서는 다른 얘기지만 이건 개별각서다. 가스라와 테프트라는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그거였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우리 미국하고 되게 친해. 미국하고 이런 조약도 맺었지. 대단하지. 미국이 우리의 조선에 허락해줬어. 지배를 허락해줬어. 어쩔 거야. 이제 조선은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려고 뻥치려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어.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미국이 용인한 게 어느 정도 사실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동맹이 러일전쟁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었죠.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이 있었고 2차 영일동맹은 1905년이 있었는데 이 나라 둘이 끈끈했어서 왜 끈끈했을까? 서로 욕심을 인정해 줬으니까. 영국은 인도 좀 차지하고 싶었어. 그리고 일부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 지역도 그거 나한테 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조선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국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두 나라 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한 나라가 참전해서 도와주기 뭐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당시 강대국들은 어느 나라건 간에 자기의 이익이 가장 먼저 우선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국가를 선언하고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고종의 생각은 매우 순진했겠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지. 이 영일동맹 조약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 군사, 경제의 우월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 감독, 보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선에서 일본이
이런 조항을 넣었으니까 일본의 보호권 인정! 누가? 영국이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국도 그러면 안 돼. 지네 거 차지하려고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가서 많이 보면 안 돼요. 영국 축구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영국 나쁜 애들이에요. 제국주의 국가. 자, 다시 러일 전쟁으로 돌아가서 전쟁에서 졌으면 뭐지? 조약을 맺어야 되겠지. 어디로 갔을까? 미국 포츠머스라는 곳으로 갔어. 미국 서부야. 나도 가본 적은 없어. 좋대. 날씨도 기후도 좋고 먹고 살기 좋고 그렇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 놀러는 못 갈 것 같아. 뭐 돈이 한두 푼 들어야 놀러를 가지 뭐. 진해 옆에 진주도 아니고 마산도 아니고 놀러를 어디 그런 데를 가나. 만약에 갈 일이 생기면 포츠머스 회담, 여기가 그 포츠머스 조약, 이 회담이 열렸던 곳이. 우리 또 포츠머스 조약도 뒤에 있잖아. 현대사 때. 현대사와 관련 있는 곳이니까 회담이 자주 열리는 곳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러나 여기는 회담이다. 조약이 아니라. 1905년 8월에 러시아가 깨진 다음에 포츠머스에서 회담을 해. 무슨 회담을 했을까? 야, 쳤으니까 뭐 보상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진놈이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 요구사항 들어 했겠지. 일본은 고무라, 러시아는 비테가 가서 회담을 했어. 야, 전쟁 이후에 우리 양국의 지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떤 관계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 뭐 연애할 때 그런 말 자주 쓰기도 합니다만 양국의 지위를 재조정하자. 누가 위인지 진놈은 밑으로 가야 되겠지. 만주와 대한제국에서 상호 권리를 조정하는 회담을 했대. 그 회담의 조약문 2조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전해지더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이 정치, 군사, 경제 영역을 지도 보호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한다. 러시아는 조선을 내준다라는 뜻이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게.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런 거야. 이전에는 만주 지배권이 러시아가 독점했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러일 공동 관리합시다. 인간적으로 만주 너무 크잖아. 네, 전쟁에서 졌으니까. 근데 일부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러시아 전쟁 이후에 전쟁에는 승리인데 배상금이 없었어. 포츠머드 회담에서 나온 게. 야, 배상금이었어. 우리 저기 청일전쟁 직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지. 거기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배상금을 많이 가져와서 제쳐서서 세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전쟁에 승리인데 배상이 없어.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었지만 육군이 6만 명이 레순반도에서 죽고 뭐 이랬는데 배상금이 없는 게 말이 되냐? 도쿄에서 70%의 파출소가 습격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파괴되었구나. 습격이 아니라. 습격 뭐 공격 많이 했겠지, 그지? 군사비 증가로 민생은 폭동 직전에 물가가 막 치솟고 막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배상금이 없으면 말이 되냐? 배상금을 빨리 받아와서 우리한테 n분의 1 해줘야 우리가 좀 먹고 살 텐데 우린 그동안 희생만 했어. 얘네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야씨, 이거 러시아로부터 배상금도 못 받았으니까 딴 데서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증폭, 우리 위대한 아리안족이 아니라 위대한 일본 민족 빨리 조선을 병합해서 여기에 러일 전쟁이 가속화시켰다라는 설도 있어. 러시아가 너무 세서 그랬나? 왜 배상금 안 달라 그랬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러시아로부터 일본이 이겼지만 배상금이 없었고 그에 의해서 n분의 1 해줘야 될 보상금이 없었고 일본 백성들은 물가 폭등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고 일본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조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예로서 참고로서 집어넣은 건데 당시 청나라는 아시아의 자랑, 오 역시 일본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겼어. 당시 러일 전쟁 당시에 조선도 일본 편을 들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인식이 아직 갇혀 있었던 것이지. 자, 이제부터 비극의 시작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 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이 한일 의정서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빨간 글씨 강조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죠. 일단 시정 개선에 관해 그 충고를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아니 남의 나라 시정 개선하는데 니네가 왜 충고를 하며 충고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받아들인다라고 수용한다라고 명확하게 해놨냐고. 내정 간섭을 명확히 한 거지. 일본이 이제 간땡이가 불었어. 그리고 자기네들도 압박을 받았어. 아까 얘기했었지. 러일 전쟁 직후에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서. 사례가 들려서 제2조는 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한다. 오 좋지 뭐. 안전도 도모해 준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문제죠.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보장한다. 친발라스 나왔으니까 딴 데를 건드리지 마. 실제 문제가 생기면 법과 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보장해 준다라는데 딴 나라가 여기에 끼어들면 우리가 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권한을 갖는 거야. 일본이. 이후 한일 시설 강령을 체결했어. 대한제국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고문관을 파견해서 이전엔 러시아 고문관들이 있었고 다른 외국 고문관들이 있었는데 다 쫓아내고 고문관 일본 고문관만 파견을 했던 거야. 여기 나왔네. 79명 정리 후 일본 고문관으로 대체했어. 그리고 이어서 한일 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제1차 한일 협약 어그리먼트. 제2차 한일협약은 뭔가? 을사조약. 뒤에 얘기하겠지만 제2차 한일협약, 5조약, 을사조약, 을사의약 이름이 여러 가지야. 왜 그럴까? 제목이 없어. 왜? 제목이 없다니요? 뭔가 부실해. 완벽한 조약은 제목도 있고 서명도 갖추고 고종의 도장도 찍어야 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을사보조약, 을사조약, 을사오조약, 제2한일협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제목이 없는 불완전한 조약이지. 불완전한 조약이면 조약이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안 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본의 36년간 우리나라 지배는 불법이지. 불법이면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지. 이게 아직까지도 현재 국제법상으로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역사학자 법학자들이 주장하셨던 내용들이야. 어쨌든 한일 협약을 강요했는데 여기도 뭐 별로 좋은 건 안 들어가 있겠지. 첫 번째로는 고문,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미국이 들어가 있으면 뭐 좋은 거 아니야? 미국 일본 편이야. 아까 가스랄 때부터 나왔잖아, 그지? 스티븐슨, 장인한 열사가 권총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해를 기도했던 그 놈이잖아. 얘가 외교 고문으로 와가지고 일본의 정당성을 여러 서구 열방에 떠벌리고 다녔다는 놈이잖아. 재정 고문이라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한 일본 편이겠지. 메가다 뭐 메가톤바라고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메가다 그다음에 항상 그게 먼저 떠올랐어. 난 고등학교 때 역사 배울 때. 재정 고문을 파견했어. 근데 얘가 화폐 개혁 등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재정 실권과 국고장화, 군사비를 줄이고 황실 재정을 정부 재정으로 통일하려고 했어. 황실 재정으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는 고종이 있다. 근데 황실 재정을 정부 재정으로 통일하면 황실 재정이 황실로서 지출을 못하게 되겠지. 고종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겠지. 누가? 메가다가 한일협약 이후에. 메가다의 재정개혁, 군비 지출 감축, 황실 지출을 또 똑같은 얘기 적어놨구나. 전환시켰어. 황실의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그거를 못하도록 힘을 못 쓰도록 목을 쥘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일본 제1은행을 국고 진행 요즘으로 치자면 한국은행으로 정한 거야. 그리고 일본의 화폐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는데 이전 시스템은 없애버렸지. 화폐정리사업, 엽전과 백동화를 폐지시켜버렸어. 그럼 뭘까? 일본이 이런 거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돈을 바꾸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일본식 새로운 화폐로. 그러면 이전의 경제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겠지. 지하 경제는 어떻게 될까? 못하지. 그럼 어떻게 돼? 일본이 재정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게 되겠지. 세금도 증대하려고 했어. 메가다 이놈이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 스티븐슨의 고용, 얘는 뭐였을까? 외교 업무 장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얘를 들여왔어. 대한제국의, 그리고 얘가 했던 일이 대한제국의 해공간 철수 본격화를 했어.
대한제국에 파견한 외교공사관들을 야, 너네 철수해. 여권 말소시켜서 들어와. 안 와. 난 고정의 명령만 듣게 돼 있는데 왜 네가 명령을 해? 스티븐슨 네가 왜 명령을 해? 난 고정의 명령이 없으면 안 들어가. 고정의 명령이 실제로 없었고 난 차라리 자결할 거야. 강력한 저항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라고 해. 하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자기들 사람으로 다시 뽑아 나가게 하려고 해외공간 철수를 본격화시켰지. 재정에선 메가다, 외교에선 스티븐슨. 자, 러일 전쟁 이후에 있었던 포츠머스 조약이란다. 에이, 잘못 적었다. 그냥 너무 그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회담. 포츠머스 조약은 현대사에 나오는 거고 우리 분단할 때 나오는 얘기고 한 달 후에 을사 조약을 체결을 해. 을사 조약, 을사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야. 을사 5조약,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 왜? 공식 제목이 없어. 공식 제목이 없는 게 무슨 협약이야? 중명전에서 1905년도에 체결하려고 시도했었어. 을사오적. 이거 외워야 돼. 초등학생들 앞에서 망신 안 당하려면 여러분들도 역사교사가 되면은 초등학교 이제 역덕들 있잖아. 걔네들에게 공격을 받을 텐데 선생님 을사오적이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근태, 박재순, 이용훈, 권중현 등이지. 이지용이지. 라고 말하면 애들이 그냥 제압할 수가 있어. 그럼 초딩들을 벌써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이 을사오적을 못 외우면 그 이후부터 걔네들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나도 이거 못 외워가지고 식민지 될 뻔했는데 딴 사람이 옆에서 구해줬어. 아무튼 을사오적이 있다. 1인 관리들이 외부 대신에 도장을 훔쳐 대신 찍게 했다라는 설이 있어. 이 을사조약이 그마저도 원래는 여기에 국왕의 서명이 있어야 돼. 빨간색처럼 트리티 조약은. 근데 이건 어그리먼트야. 협약이란 말이야. 대신에 서명도 그나마 대신 찍게 했으니까 그럼 뭐야? 대신 찍게 했어도 무효인데 원래는 국왕이나 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으니까 이건 완전 원천 무효네. 근데 얘네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 여기에서 을사조약에서 이야기 얘네들이 목표했었던 건 뭘까? 외교권 박탈. 황제 아래 통감을 두어 외교를 관리하려고 했었어. 고종황제가 아직 살아있어. 좀 이따가 퇴위될 거야. 퇴위되기 전에 고종이 있으니까 여기다 또 하나 뭘 갖다 놨냐? 통감을 갖다 놓지. 통감. 제1대 통감 누구? 이토 히로부미. 이거 가지고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차관을 정치를 도입을 해. 차관이란 건 뭐냐 하면 통감 밑에 있는 직접 일하는 세부 관리들, 하급 관리들을 막 박아놓은 거야. 통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쨌든 을사조약으로 통감 들여와서 고종하고 같이 세워서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것이지. 1905년 을사조약. 통감부를 설치해서 외부를 폐지했어. 왜? 외교권을 박탈했으니까.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통감부에서 관리할 테니까 필요 없는 외부는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라고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을 했어. 본래 역할은 외교권 대행이었어. 외교권을 대행하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 대해서 뭘 좀 탐내고 이러면 안 돼, 꺼져 이런 식으로 했겠지. 열강들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외교권을 제일 먼저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 주한 외국공사관 철수도 지시했어. 서울에 와 있는 아무튼 외국 공관들 나가. 왜죠? 왜냐면 우리가 외교권을 다 총괄하기 때문이죠. 나가주세요. 7개국 공사 외교관계 이 11개국과 맺고 있었고 7개국이 서울에 공사를 두고 있었는데 나가라 그랬어. 미국이 제일 먼저 나갔어. 스티븐슨이 외교 고문 들어온 거 보면 알잖아. 일본하고 짝짝꿍이 맞았던 것 같아. 뭘 보면 또 알 수 있을까? 가스라, 테프트, 미리아.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리고 아까도 나왔었지만 제2공간도 환국해라. 거부했지 당연히. 그치? 고종이라는 존재와 통감이라는 게 태양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겠어.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존재할 수 없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고종이 또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 뭘 했지? 헤이그 조약 체결한 이후에 헤이그에 그거 파견하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준열사 특사 파견하고 고종이 이거 가만 내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완용으로 내각 수반 변경했어. 내각제로 가려고 했던 거지. 황제를 없애고 내각이 그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 그래도 안 되니까 고종을 폐위하기로 결정했어.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 순종에게 왕위를 양위시키려고 아무도 없는데 둘 다 없는데 양의식을 거행을 해서 황관 2명만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고종을 내리고 순정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통감이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했었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통감과 고종 황제 이중 권력 태양의 두 개니까 또 변화를 시작해. 그것이 바로 차관정치. 각 행정부서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이지 1인 일본 사람 차관을 배치했어. 행정부에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장악했어. 통감안에 차관이 장악하는 구조. 통감 아무것도 안 했다. 실질적으로 차관이 각각의 부서에서 일을 다 차관들이 일을 장악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장악한 게 되겠지. 고종 퇴위한 4일 후에 한일 신협약을 또 체결해. 이것이 이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미 7조약을 체결하니까 이 과정에서도 얘네들이 또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해. 1인 통역관의 순종의 서명을 위조했다라고 하지. 7조약 뒤에다가 부속각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쟤네들이 의도했던 내용들은 극비에 붙여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한일 양국인으로 감옥, 재판, 군대를 일본이 장악하는 거야. 내용은 요렇고 정미칠조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처벌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군대 침입을 막고 일본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린 거야. 피를 다 빼버린 것이지. 뱀파이어가 된 건가 그럼? 아무튼 신문지법 보안법으로 언론 자유의 자유도 그거 하면서 여기 끝이구나. 제한하면서 정미칠조약을 체결하게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조선은 외교권도 빼앗기고 내정에 있어서의 권한도 빼앗기면서 일본에게 웬만한 정치, 외교 권한을 다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 결국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결과로 이어지게 됐던 거야. 자,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중립국화 논의까지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발표를 이번 시간에 빨리빨리 지나갔던 단발령 의병운동에 대해서 그 독립협회까지 한번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구성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25초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에 그럼 국권을 비탈당할 안 당할 수는 없었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불가능했을. 고종이 좀 더 잘했더라면, 친일파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무력을 키웠더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힘든 싸움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